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구리 가격을 함께 보면요. 지난 2016년 하락했던 구리 가격은 2017년 말까지 경기 회복과 함께 상승을 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2017년 말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상식대로라면 2020년 3, 4월쯤 코로나 침체로 폭락을 하다가 최근까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구리 가격은 2019년 말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코로나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상당했던 3, 4월에는 오히려 구리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최근까지 2019년 말부터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철 가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2018년 초까지는 가격이 오르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급락을 했고요. 2019년 말에 저점을 찍은 후에 반등하는 구리와 거의 유사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강철은 구리와 다르게 올해 초에 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가격 조정을 좀 거치다가 최근 빠르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구리 또는 철강 이런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조선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합리적인 예측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이 구리나 강철 등 이런 원자재 가격의 전망 자료를 만들 때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치는 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그림처럼 차트를 보여주고요. 지금 구리, 철강 등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승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종 지표들을 가져다 놨죠. 그리고 여기에 애널리스트라는 권위로 눌러버리면 그냥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그런데 이런 논리는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내일도 비가 올 수밖에 없다. 그 말과 같죠. 그런데 그 말이 만약에 기상캐스터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냥 믿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반대로 차트를 보여주고 지금 구리 철강 가격이 너무 급등했으니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역시 오늘 비가 충분히 많이 왔으니까 내일부터는 비가 안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레포트를 찾아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끔 이렇게 피력하는데 우리는 또 그냥 믿고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을 전망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리나 강철 등을 유독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전방산업에서 앞으로 수요가 많을지 적을지를 예측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산을 보는 건데요. 원자재의 광산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과도해지는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런 이슈들을 찾아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변수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두 번째 방법은 공급은 어차피 수요의 변화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수요가 변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쉽게 풀어드리면 구리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구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중간 유통상인들 있죠. 구리를 가져와서 공급처에 아니면 기업에다가 공급하는 이런 유통상인들은 일단 과도하게 주문을 늘려서 미리 재고를 비축해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리 가격이 앞으로 오를 때 자기가 최대한의 마진을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광산에서 채굴되는 구리는 원한다고 빠르게 물량을 늘릴 수는 없죠. 일단 가격이 몇 달 이상 계속 오를 경우에 수지타산을 봐서 인부를 새로 뽑고요. 그리고 채굴 설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을 때, 확신이 들 때만 채굴 설비를 추가로 들여와서 공급량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공급은 수요보다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요를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서 원자재 가격의 방향을 알아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은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이런 시기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연간 성장률 8%를 맞추기 위해서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계속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원자재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죠. 합리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예측하는 두 가지 방법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가장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원자재 가격을 예측했다면 그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 수요 예측부터 한번 하나하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구리와 강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방산업은 지금 뉴스
뉴스에 보여드리는 그대로 자동차와 조선 등이 있고요. 물론 건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5개월 전인 2020년 7월 뉴스 기사인데요. 철강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보도를 낸 건 세계 철강협회의 전망 자료를 근거로 한 겁니다. 코로나로 자동차, 조선 등의 전방 산업이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철강의 가격이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 기사는 5개월이 지난 지금 12월 3일의 뉴스 기사인데요. 역시나 세계 철강협회의 전망 자료를 가지고 작성된 기사입니다. 세계철강협회는 내년 철강 수요가 올해보다 2.4%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전방 산업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제시했죠. 뉴스부터 해서 레포트 자료에도 많이 인용되는 세계철강협회의 전망 자료는 자동차나 조선, 건설 등 이런 전방 산업의 산업 전망 자료를 가지고 철강의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 대한 이런 전방 산업의 산업 전망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그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살펴볼 건 자동차 산업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은 일단 올해보다 내년 자동차 판매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수준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이 되는 건 한 2,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월간 단위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월별 자동차 평균 판매량은 월간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사이였죠. 그런데 코로나 침체로 올해 초부터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했고요. 다시 5월부터 회복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다시 월별 700만 대 이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코로나 침체가 발생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이고요. 따라서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주요 선진국들의 부분 폐쇄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자동차 판매량의 상단이라고 하죠. 최대 맥시멈을 어느 정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내년에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 초 코로나 1차 대유행 때처럼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2018년, 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백신 및 치료제 공급까지 한 2,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판매량을 계속 유지하기까지는 한 2, 3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근거 하나만 보고 자동차 산업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올해보다 내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연비 규제 강화와 보조금 확대 그리고 전기차 확대 정책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비 규제가 가장 강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자동차 판매 기업들은 리터당 23.1km를 갈 수 있도록 연비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요. 리터당 연비 23.1km를 맞추려면 반드시 자동차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동력원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바이든의 정책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정책을 현재 다른 주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럼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5년 내에 자동차 판매 기업들이 23.1km를 맞춰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내연기관 판매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리고 바이든은 역시나 줄어드는 내연기관 생산이나 판매를 보조하기 위해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을 하고 정부가 대출을 하고 보증을 해줍니다. 또한 전기차 판매량을 확장시키는 허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는 보조금 정책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5년간 내연기관이 줄어드는 부분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그럼 바이든이 이렇게 전기차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자동차 생산 설비를 전기차 생산 설비로 교체하고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 그 설비를 유지하는 과정, 그리고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뉴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증가함과 동시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생산시설, 이 설비 교체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리나 철강 등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으로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반하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킬로그램당 95g입니다. 일단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계산하기는
보면 짜증나기 때문에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6조 원가량의 벌금을 무료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포드 자동차는 2조 원, BMW는 1조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서둘러 생산 차종을 변경하고 설비를 변경하지 않으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벌금 내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역시나 앞으로도 전기차의 설비 투자로 변환됨에 따라 구리와 철광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경제 핵심을 현재 내수로 돌리려는 이런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또한 지금 전기차의 내수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중국 전체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을 5년 내에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일단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2035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전기차나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로 변경을 하라는 거죠.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의 국가들의 상황을 봤을 때 2021년은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 내연기관의 생산 설비를 전기차 생산 설비로 본격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리, 철강 등 원자재의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봤을 때 2021년부터는 올해보다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조선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미리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글로벌 조선이죠. 베이의 수주 잔고는 2009년을 최고점으로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09년부터 발주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투자자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즉 주가가 최고 바닥일 때 매수를 해야 그 다음에 상승하는 구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죠. 턴어라운드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수주 잔고도 계속 떨어지는 2013년 말부터 거의 매년 조선업종의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은 내년이면 좋아진다는 말을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거의 7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조선업이 언젠가는 반등할 것이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문제는 과연 그 지점이 언제인가, 이건데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조선업이 올해가 최저점이고 내년부터 좋아질 거다, 이거를 맞추는 건 쉽지 않다, 이걸 먼저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그럼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국제 유가와 글로벌 선박 발주량 그리고 조선주들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땐 유가와 발주량 그리고 주가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죠. 이게 팩트입니다. 결국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유가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렇다면 주가도 오르고 발주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제 유가 전망이 워낙 말이 많죠. 셰일 오일 업체들도 현재 지금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자기 손익분기점만 넘으면 바로 지금 시추공 뚫어놓고 생산된 걸 처분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자동차마저 이렇게 다 친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의 전망은 참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국제 원유를 포함해서 원자재의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배가 부족해지면서 발주가 증가하게 되죠. 그림은 BDI 지수라고 하는데요. 발틱 해운거래소의 건화물 운임 지수라고 합니다. 원자재의 물동량이 많을수록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 BDI 지수가 오르게 되는데요. 특히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으로 나르기 때문에 해당 지수가 오를수록 벌크선의 수주가 늘어납니다. 일단 최근까지 오르다가 지금 살짝 꺾여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고요.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해의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 지수거든요. 컨테이너 운임이 증가하는 말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도 증가를 하겠죠. 컨테이너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네요. 그 밖에도 WS라는 유조선 운임지수가 있는데 해당 지수도 상승하게 되면 유조선의 발주가, 탱커의 발주가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조선의 가격으로 따져볼 수도 있는데, 평균 성가가 오른다는 말은 일단 전체적인 선박 발주 수요가 증가를 하고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죠. 그림은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신조선가 지수라고요. 그러니까 배의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냐, 지금 새로 발주되는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신조선가가 오르는 구간, 그러니까 그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림처럼 신조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전체 선박의 발주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밖에도 중고선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역시나 신조선 발주가 늘어나고 선박 해체량이 늘어날 경우에 그 이후에도 발주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수의 지표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 지표들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일단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BDI 지수
지수도 최근에 좀 꺾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도 약간은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유조선 성과 지수도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역시나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조선가도 역시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일한 선박 발주 증가의 기대는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죠. 지금 자동차도 지금 친환경 그린 뉴딜을 하고 있는 마당에 선박 또한 뭐 그린 뉴딜에 바람이 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LNG선의 발주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 얘기인데요. 근데 이 문제 역시 뭐 거의 조선업계에서는 매년 이슈가 되는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는 별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들을 봤을 때 전방산업인 조선업에서 내년에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이것을 예측할 만한 뭐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좀 부족하다 이거죠. 이제 다음으로 구리와 철강의 원자재의 공급에 관한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코로나 3차 지금 대유행 상황과 또 신흥국에서는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에 있죠. 이것은 원자재 공급 부분에서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뉴스 기사처럼 지난 7월에도 이미 세계 최대의 칠레 구리광선에서 직원 2,3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설을 폐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코로나가 증가를 하고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좀 시일이 걸린다, 이런 뉴스는 원자재 시장에서 공급 과잉보다는 공급 감소 이슈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구리와 철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가 있죠. 구리와 철강 등의 선물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수급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한다 이겁니다. 웩더독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시장의 가격 변화가 현물 시장의 가격을 흔드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원자재 가격의 선물 시장의 수급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림은 상품 거래소의 구리의 투기적 포지션 관련된 지표거든요. 매수 포지션이 현재 굉장히 과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역사적으로 수급이 변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다소 투기적 매수 포지션이 과한 상태다,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죠. 주요 지표의 흐름을 봤을 때 향후 구리 또는 철강 등의 전망은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조선 산업에서는 수요 증가는 좀 다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고요. 다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원자재의 투기적 포지션이 다수 과도해서 단기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 이겁니다. 그냥 결론만 딱 말씀드렸을 때랑 과정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경제 지표를 보고 나니까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머리에 이해가 딱 되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단순히 뭐 구리나 철강 가격의 미래를 전망해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저와 함께 밟아 나가시면서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고요,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구리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풍산이나 대창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오릅니다.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여론 가격에 영향을 주고요. 이것은 포스코의 주가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우리는 원자재 가격을 알아보면서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특히 전기차의 생산량이 선진국에서 내년에 급격히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각자의 자산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논리가 맞을 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전부 다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구리 가격은 반대로 떠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은 이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경제 지표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사고를 확장해 나가고 다른 산업까지 한번 알아보는 과정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